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물을 관찰해서 그림책과 또 생태동화 그리고 장편을 쓰고 있는 권호준입니다. (11년) 전에 제가 우연히 숲속을 산책하다가 새를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. 제 머리 위에 이끼가 한 뭉치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사실 이끼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. 바위나 뭐 고목에 붙어 있잖아요, 이끼가.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뒤져봤어요. 이게 이끼가 왜 떨어졌는지. 그랬더니 앞에 큰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나무 한 2m 높이 줄기에 새 둥지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알이 4개가 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그게 어느 새의 알인지도 몰랐죠.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랑지박이라는 새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이끼가 떨어진 걸 역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마른 봄철 마른 바닥을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니까 그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던 호랑지박이 암컷이 참다가 계속 이제 사람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참다가 날아간 거죠. 무서워서. 그때 그 새 둥지에 있는 이끼가 그 호랑지박이 발가락에 걸렸고요. 그 발가락에 걸린 이끼가 제 걸어가는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.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로또 확률이죠, 진짜. 그 순간, 아, 이건 정말 운명인가 보다. 그래서 시쳇말로 새에 빠지게 된 거죠. 네. 2시즌을 계속 새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 새를 만난 뒤에 하루에 한 10시간씩 매일 새를 관찰하게 됐어요. 그 호랑지박이 뿐만 아니라 뭐 돼지박이, 붉은머리, 오목론이, 직박구리 여러 새들이 그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. 저는 처음에 새를 잘 몰랐을 때만 해도 새들이 숲속 깊숙이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새들은 우리 사람이 사는 근처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많은 새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거리도 많았고, 또 저는 또 관찰만 한 게 아니고 사진도 찍고 그 새들의 행동이나 소리를 캠코더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어요. 그걸 또 여러 번 되돌려 보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새를 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내가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. 그게 바로 생태 동화였던 거죠. 검은댕기 해오락이라는 새가 있어요. 여름철 새입니다. 봄에 왔다 가을에 남쪽으로 떠나는 새인데 주로 개천에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기 창경궁, 서울 창경궁에 있는 춘당지라는 연못이, 큰 연못이 있어요. 검은댕기 해오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녀석이 그 물 위에 떠다니는 날벌레 있잖아요. 죽은 날벌레를 그거를 부리로 물고 그 문채로 수면 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. 내려다 보더라고요.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한참 이렇게 보다가 그 물고 있던 날벌레를 물에 떨어뜨려요.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물고기를 낚아채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또 한번 추가 관찰해 봤더니 이 녀석이 놀라운 게 이 사냥 미끼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. 날벌레를 던지면 그 물에 떨어졌을 때 파장이 생기잖아요. 그럼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걸 감지하죠. 그래서 튀어나올 때 그걸 낚아채는 거죠. 물론 까마귀 같은 새 도구를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이 미끼까지 사용해서 사냥을 하는 그 새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우선 이제 이 자연을 관찰하고 또 동물이나 식물을 관찰하게 되면은 가까이서 또 보게 되면은 계속 호기심이 나요. 자연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죠. 그러다 보면은 자꾸 아이들이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자연 관찰을 좀 많이, 생태 관찰을 좀 많이 했으면 하고 부모님께 좀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놀라운, 이상하게 좀 사랑이 더 느껴지고 또 감동이 오게 되고, 그러다 보면은 더 내 흥미가 더 많이 크게 유발이 되는 거죠. 흥미가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 뭐지? 이건 왜 이렇지?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책을 찾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.
우선 간단한 도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작은 동식물 같은 경우는 룻배라고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 있잖아요. 크게 확대하는 거. 룻배 뭐 그건 가격도 뭐 비싸지도 않아요. 10,000원, 20,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식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곤충들은 또 작잖아요. 또 빨리 움직이지 않는 곤충들이 또 많아요. 애벌레라든지 그런 걸 직접 룻배 같은 걸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가 나와요. 관심이 생기죠. 호기심이 막 부풀어 오르죠. 또 여건이 되면 새 같은 경우는 망원경이라든지 또 좀 더 전문가가 갖고 있는 필드 스코프 같은 장비가 있다면은 먼 거리에 있는 몇백 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새들도 정말 아주 가까이서 눈앞에, 코앞에 있는 것처럼 당겨볼 수 있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깃털이라든지 또는 새들의 행동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소소하고 작고 기본적인 장비만 있어도 아이들의 관심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과학 관련 책들은 되게 이제 좀 딱딱한 non-fiction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좀 재미있게 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 형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관찰한 거 말고 또 내가 또 관찰하지 미처 못했던 것들을 그런 퍼즐들을 하나 둘씩 채워가다 보니까 제 상상력을 또 동원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고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까지 포함한 그런 생태 동화가 된 거죠. 공존이죠. 함께 살기, 더불어 살기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다 우리 이 지구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.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. 네. 우선은 아이들한테는 좀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자기가 관찰한 거를 기록을 하는 거죠. 네. 그 기록은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단순히 글로 어떤 문장을 써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메모 형식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. 왜?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내가 관찰하고 봤던 것을 다 기억이 희미하게 되거든요. 그럴 때 관찰 기록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시 얼마든지 떠오르죠. 물론 기록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관찰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. 이 이미지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효과도 좋죠. 흥미가 더 생기게 되죠.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태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. 무엇보다 관찰을 하게 됩니다.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감사합니다.